유영철 오늘 최종 편입니다. 네. 나머지 사건이죠. 황학동 살인 사건과 함께 갈취 사건들 그리고 유영철에 대한 전반적 검거 과정 및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유영철이 사건은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워낙이 피해자의 숫자도 한 20명 정도 되고 네, 상당히 그 이 범행 수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화해서 많이 축약해 가지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아마 이제 오늘 설명드릴 마지막 살인 사건이 황학동 노점상 살인 사건입니다. 기존에 보이고 있는 유영철의 패턴과 가장 다른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잔혹하게 살해가 된 점도 그렇기도 하고 또 황학동 살인 사건의 그 유가족 분들이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은 좀 이게 첫 번째 그 전화방 그 여성 살인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전화방 여성 살인 사건이 두 번째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추정하기로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4년 4월 13일 저녁 시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동대문구 황학동에 있는 사명빌딩 1층 뭐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네. 뭐 어떤 그 약국 앞에서 노점상을 차려놓고 이제 잡화 이런 걸 파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음란 CD를 팔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비아그라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판매하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업을 어느 정도 이제 끝내갈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영업을 끝나면은 그 뉴 베스타 승합차를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싣고 다녀야 되니까 그 살살 뒤따라가죠. 그 사람을 이제 거의 영업 끝나고 뒤따라가서 서울경찰청에서 발급한 이제 경찰관 신분증 딱 내죠. 네. 유영철이는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은비법 위반 그러니까 음란 CD 판다는 거예요. 은비법 위반 그다음에 비아그라 팔았잖아요. 네. 약사법 위반. 네. 당신을 은비법 위반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한다. 이러면서 이제 수갑 딱 채우죠. 그 사람 손목에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사람의 승합차 조수석에 앉혀요. 조수석에 앉히고 지가 운전을 해요. 승합차를 유영철이가 운전에 이제 쭉 가다가 이상하거든. 그 노점상이 네. 경찰관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거의 2인 1조로 움직이는 데다가 그리고 피고인의 피의자의 차를 본인이 그쵸. 운전해 가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들었고 신분증도 휙 보여주고 얼른 넣어버렸기 때문에 의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 가짜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영철한테. 그러니까 유영철이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경찰관 사칭해 가지고 사기 행각 벌이는 게 들통났구나 하는 인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머지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유영철이는 두 가지 형태예요. 살인 그 자체의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렇게 본인의 돈을 조달하는 방법의 대상자. 네. 근데 내가 판단할 때는 이 황학동 사건은 유영철이가 최초에 접근을 할 때는 살해 대상자는 아니에요. 네. 이 사람으로부터는 경찰관 신분증 보이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공교롭게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눈치를 채버린 거예요. 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사망하는 데 역할을 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 전에 있던 그 안마 그 마사지사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희생자가 있는가 하면 돈만 갈취당하는 희생자가 있잖아요. 네.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유영철이가 황학동 노점상은 금품 갈취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야지 또 생활비도 하고 조달할 거 아니에요. 그랬던 건데 이 사람이 눈치를 채버린 거죠. 네. 그 순간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살해의 대상자로 성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놈이 이제 그 유영철이가 지가 살고 있는 그 신수동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끌고 가요. 이것이 차를 끌고. 어디 오피스텔이냐면 첫 번째
그 첫 번째 범행했던 전화방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사를 하잖아요. 두 번째 사건 때. 그 두 번째 오피스텔 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방 여종업원 처음 살해한 그 그 오피스텔. 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바뀌는데 이제 이 중간에 이 황학동 노점상 살인 사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수동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끌고 가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차예요, 승합차. 그러고 가서 거기다 주차를 시키고 좋아, 너 봐줄게. 내가 알아서 좀 봐줄게. 이러면서 살살 봐주는 척하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수갑을 채웠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수갑을 그 쇠기둥 있잖아요, 그 차 거기다가 고정시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예, 하는 그래놓고 뭘 하려고요? 그때 갈 때는 햄머하고 그러니까 망치하고 이런 잭나이프라든지 이런 거 코팅 장갑이라든지 반드시 본인이 살해할 때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살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영철이가 햄머망치라든지 코팅된 장갑이라든지 잭나이프라든지 이런 거를 넣은 가방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단지 갈취만 하려고 했는데 성격이 바뀐 거죠. 눈치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살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두 손 내놔 해가지고 딱 해서 수갑 채워갖고 기둥에다 부착시켜버려 못 도망가게. 그리고는 잽싸게 자기 이 원룸으로 가가지고 가방 딱 그 안에 범행 두고 들어있는 가방 들고 와서 이제 살해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유영철한테 큰 변화는 아닐 수 있지만 수법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이 저는 황학동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살해 방법을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첫 번째 피해자는 사실 그 해머를 사용을 할 때 사체 훼손을 할 때만 사용을 했는데 두 번째 사건부터는 기절을 살해 도구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의 배경이 저는 황학동 살인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범행 도구 들고 나왔죠. 네. 그리고는 자기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안에서 살해하면 이게 상당히 자기 위치가 어떻게 보면 탄로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요. 네. 그 근처 신수동 소재의 그 병원 주차장으로 가요. 네. 그 병원 주차장으로 딱 가서 차 시켜놓고 그다음에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은 고정됐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돌아요. 내려서 돌아가지고 조수석으로 들어가죠. 조수석으로 들어가서 자 미리 준비했던 코팅 돼 있는 장갑 딱 손에 끼고 체크 나이프를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살해 도구를 체크 나이프로 잡은 거예요. 네. 체크 나이프를 들고 그 피해자의 그 목하고 얼굴 이런 데를 마구 찔러요. 네. 이 사람이 푹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옷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다리를 딱 잡는 거죠. 유영철이 다리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아직 이 흉기로는 잘 안 되는구나. 이게 제크나이프 같은 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가방 속에서 햄머, 즉 말하면 망치를 꺼내가지고 이제 머리를 공격해서 완벽하게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게 나오면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여성들은 전부 네. 둔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그 여성 살해를 했을 때는 사실 이사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사건 이후로 이사를 했다라는 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걸 본인도 그렇죠. 알고 이 있어요. 사건 네. 저질러 놓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가 또 이 제크나이프의 어떤 그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해요. 네. 제크나이프를 사용해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도 다치거든. 네. 본인 손도 많이 다치거든. 그래서 이거는 범행으로서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유영철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때도 승합차 안에서 흉기 그 제크나이프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본인 손도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 피가 많이 떨어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증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증거를 어떻게 인멸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사용했던 방화겠죠. 그렇죠. 한 번 했잖아요. 네. 그 노인네 부위층 노인네 살해하고 그 금고 뜯다가 손 다쳐서 혈흔 떨어지니까 방화 한 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분석한 게 제일 맞더라고요. 제가 쭉 생각해 보면 원래 본인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인데 해보고 난 다음에 실효성이 있으면 실천에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소심한 그 인간이에요. 얘가 내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강하지도 못한 새끼예요. 비굴하고. 그런 게 유영철인데 뭐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불 한 번 질러 가지고 증거를 인멸해 보니까 범인 검거 못 했잖아요. 네. 불 내는 바람에 지 피가 거기 그리 떨어져 있는데도 다 그거 유야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공된 수법인 거죠. 네. 그걸 요번에도 쓴 겁니다. 적용한 거예요. 불 지르기로 맘먹고 이제 시체는 뭐 옷가지 하고 신문지 같은 걸로 덮어 가지고 이제 그 차 운전해서 다시 또 자기 숙소로 가요. 숙소로 가가지고 피해자 혈흔 같은 거 싹 닦아내고 지 옷은 다 갈아입죠. 죽였으니까 혈흔이. 네. 그 갈아입고 어디로 가냐면요. 다음 날 새벽 01시경에 인천 중구에 있는 3호 석유 주차장에 도착을 해요. 참 나쁜 놈이에요, 유영철이. 그 석유잖아요. 네. 그 석유 그 공장에서 불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요 차를 끌고 가서 양쪽에 있는 차 네. 중간 정도로 딱 들어가요. 시체 싣고. 그리고 거기서 불을 내놓으면 양옆에 있는 차까지 불이 나고 거의 더 나가서는 3호 석유 그 전체가 불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범죄를 그러니까 저 순차적으로 연쇄 폭발을 일어나고 맞아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 2대씩 주차되어 있는 유조 차량이에요. 거기 3호 석유에. 유조차에 불나면 그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폭탄이거든. 그 틈 사이에다가 승용차 주차시켜 놓고 참나. 그 수갑은 풀르죠. 풀러서 놓고 불을 질러 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사람이 이게 교수님 또 얘기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이 얘기하기가 사건 좀 참 불편해요. 예. 너무 불편하시죠. 네. 저도. 자, 연쇄 폭발이 일어나서 불이 나가지고 시체가 그냥 완전히 다 소산돼 버리면 좋겠죠. 네. 그런데 또 역시 유영철이가 첫 번째 불을 질렀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네. 꺼지잖아요. 네. 꺼지는 경우를 산정해서 혈흔 없앨 수도 있어도 그 사람의 어떤 이 인적 사항이 드러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해버리자. 형체도 없이 손목을 끊어냅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성이 또 수갑을 채우면 저희가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아마 반항을 되게 이제 격렬하게 했죠. 하다 보니까 아마 자국이 남았을 거고 이 사람은 이미 한번 경찰관 사칭으로 잡힌 적이 있기 때문에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용의자가 바로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피해자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아마 두 가지예요. 네, 악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손목을 잘라내면 지문을 도출하지 못하니까 서로 불이 꺼져도 이게 누구 사체인지 모르는 거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목에 수갑 자국이 남아 있으면 경찰관을 사칭한 자의 범죄일 수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한번 적발됐던 전력이 있으니까 바로 본인이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네. 그래서 손목을 참 이게 제크나이프로 두 손목을 절단합니다. 이거. 제크나이프로 손목 두 개 이게 잘라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목을 절단해서 이제 비닐봉지에 두 손목만 담아요. 담아가지고 사체는 그 안에 이제 그 승합차 안에 넣어놓고 불을 지르고 본인은 그 손목을 들고 한 300m 정도를 걸어 나와서 쭉 걸어가지고 월미도 횟집 상가 앞에 이 방파제가 있어요. 네. 그 바위 틈에다가 버립니다. 이 얘기를 유가족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참 이거는 가능하면 설명 안 하고 싶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유영철 수법 중에 가장 사실 다 모두 다 악랄한데 이렇게까지 얘가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유영철이 얘기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이 유영철의 말보다는 유영철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영철이 나중에 편지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얼마나 감성적이고 막 정서적인 사람인가를 드러내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범행 행동에서 유영철을 더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교수님이 여기서 자료를 구해주신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병원에는 못 가니까 직접 실로 하고 나서 거기다 후시딘을 발라요. 자기가 아픈 것은 그렇게 자기가 보듬어주고 상처를 아물기해서 약까지 바르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하고 또 유기까지 시체를 유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요 손목을 유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놈이 안 걸리려고 택시 타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부평역으로 가요. 부평역에서 내려가지고 부천역으로 또 그다음에 부천역에서 신천역으로 택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타가지고 택시 기사가 오랫동안 자기 얼굴 기억 못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어떤 그 주도면밀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그 손이 굉장히 많이 다쳤다고 그래요. 그 본인이 찌르는 과정에서 지 손등도 찌른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하고 찌르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지 손등은 상대가 이렇게 반항하니까 찌르는 과정에 자기 손등을 찔렀던 거죠. 상당히 많이 다친 거예요. 피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지는 걱정되죠. 또 이거는 워낙에 많이 찢어지다 보니까 어떤 봉합 시술을 안 하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사실은 검정 우리 일반적으로 바느질 할 때 쓰는 바늘 있잖아요. 거기다 검정실을 꿰가지고 자기 손을 꼬맵니다. 그리고는 후시딘을 발라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하고 관계없이 하나 좀 그 여벌 사건을 얘기할게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스스로 꼬매는 놈들이 있는데 꼬맬 때 이런 짓들을 하는데 사실은 빨리 이거를 꼬매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심각한 그 어떤 열창 이런 경우에 제가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제 그 강력 형사할 때 조직 폭력배들끼리 전쟁이 붙었어요. 그들끼리는 뭐 도끼니 뭐 정글칼이니 뭐 사시미 칼이니 이런 거 들고 전쟁하거든요. 그 현장을 우리가 이제 그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 가가지고 경찰이 우리가 출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몇몇 놈 잡고 거기서 도주한 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의정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 세분 그 조직 폭력배들도 있었고 뭐 외부에서 온 애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부두무급 정도 되는 놈을 현장에서 우리가 놓쳤어요. 사실은 그런 놈들을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만 잡고 이거 못 잡았다고 펄펄 뛰고 이제 우리끼리 그러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쪽 그 양주 쪽에 있는 송추 쪽 그 유원지 큰 꼴짜기에 모텔에 투숙해 있다 그놈이 도주한 놈이. 근데 걔가 현장에서 이 상대 세력으로부터 칼을 심하게 맞았어요. 허벅지 쪽을. 그래서 출혈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얘기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 약국을 전부 수배를 해놨죠. 그 신고 들어오면 바로 그 낚아채려고. 근데 연락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거 치료도 안 하고 이놈이 어디로 도망갔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그 산골짜기 안쪽에 있는 산속 안에 있는 모텔에 있다고 그래서 현장에 제가 권총 차고 우리 이 형사 뭐 유 형사 몇몇 사람이 딱 가가지고 문 하나 둘 셋 하고 팍 열고 들어가지. 딱 들어가니까 저 꼭 영화 같은 장면 봤어요. 촛불을 켜놨어요. 촛불 켜놓고 휴지가 한 다발이에요. 이 옆에 이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게. 그리고 이 자식이 이거 뭐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허벅지 쪽을 다쳤는데 많이 찔렸어요. 그거를 바늘 껴가지고 이렇게 꼬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늘로 찔러서 꼬맬 때 으윽 소리 나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꼬매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차더라고. 현장에 딱 들어가서 꼼짝하지 마니까 이렇게 하다가 바늘을 들고 서 있는데 보니까 실이 이렇게 길어. 그 순간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참 조직폭력배들은 대가리도 둔하구나. 아니 실을 짧게 하면 얼른 잡아 당길 수 있잖아.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꺼내는 걸 보고 참 대가리 둔하구나. 내가 뒤통수한테 때렸어요. 야, 이 멍청한 새끼야. 너 실을 짧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빨리 잡아당기면 안 아플 건데 좀 덜 아플 건데
내 맘이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게 심각한 사건 좀 하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하네요. 아우. 사실은 이런 짓들을 해요. 자, 병원에 가면 바로 수배돼 갖고 검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도저히 봉합 시술을 안 하면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깡패들이건 이 범행을 하는 이 범인들이 스스로 꼬매는 일을 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면 이게 어떤 칼에 찔렸는지라든지 이런 게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다 알죠. 또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가 이제 치료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살인 사건. 그래서 이게 20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퍼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20명 이상일 수 있어요. 네. 유영철이가 최초에 검거됐을 때 25명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교수님 어차피 얘기하시겠지만 그 편지 내용 부분에도 좀 뒤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예. 교수님이- 그거 이따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5명의 가능성이 좀 있겠다. 많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25명 적어도 25명은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항상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나나 우리는 실무를 해봤잖아요. 네. 실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최초 진술처럼 정확한 진술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진술 분석할 때 예. 뒤에 진술 분석보다 첫 번째 받았을 때 진술 분석을 가장 신빙성 있게 봐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정확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는 25명 죽였다고 얘기했거든요. 최초에는. 그래서 제가 수사관 분들이 이거 많이 보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자술서 중요하지 않다고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유 절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초 진술에 경찰관이 도와주시지 마시고 그냥 네가 아무거나 써봐라. 개발세발 쓰더라도 업법에 안 맞아도 그냥 네가 그냥 쓰라고 그래. 네. 그리고 파출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꼭 그 진술서 저희가 그 범죄 요약서 같은 거 자술서 다 받잖아요. 그때 옆에 도와주시지 마세요. 자술서. 네, 자술서. 시간하고 이런 거 다 몇 월 며칠 이거 적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뒤에 첨부 우리가 맞추면 되니까. 뒷페이지라든지 이런 때 따로 그런 부분들을 적시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코치를 해서 가르쳐 주시고 처음에는 그냥 아예 그냥 아무거나 써보라고 해서 적는 그냥 것들이 지가 한 행위 그대로. 네. 그게 어마어마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25명, 최하 25명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5명 오차가 나잖아요. 그 5명은 묻은 장소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는 유영철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저도 유영철이 죽을 때쯤에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편지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 어렵더라고. 이게 조금 전에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이 유영철이 사건은 아마 공소장이나 수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 범행 수법 차곡차곡 이 범행을 진행하는 과정 같은 거를 낱낱이 설명을 하면 정말 토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공식적으로 우리 경찰이나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어떤 이 인육 네. 취식한 거 뇌수를 먹었다 장기를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막 그냥 여과 없이 막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네. 예,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영철이 좀 연구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육을 먹은 거 이런 것도 방송합니까? 그런 얘기해서 내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네. 이게 체이스라는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정신분열자였어요. 그래서 권총으로 죽이고 나서 그 시체에 이제 혈액이라든지 장기를 이제 먹은 사건이 있는데
이 유영철이 자기도 체이스를 봐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 간과 그다음에 이제 뇌수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유영철이 하는 말이에요. 아직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신이 뭔가 대단하고 영웅처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과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이거 산입하지 않았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장기가 훼손된 부분을 못 찾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걸로 보인다고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수사했던 그 어떤 그 수사관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거는 사실하고는 좀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하면 이거 뭐 좀 지나치죠. 거의 뭐 호러 수준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님도 몇 번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피해자분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그러니까 범인의 그렇죠. 진술에 따라서 그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의 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부풀려지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는데 저는 유영철 사건은 피해자 수는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한 행위 자체에서는 부풀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 사람이 이 유영철이 인육을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장기를 훼손을 했다든지 아니면 더 격한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워워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어떤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범인이 너무 황당한 상태의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을 확인하는 수순을 수사관이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유영철이가 살해한 여성들의 어떤 그 지문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 열 손가락 그 지문 쪽에 있는 거를 다 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변기에 놓고 내려버렸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했다면 얘가 거짓말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발굴한 사체에서 실제로 지문을 뜬 흔적을 경찰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지문 부위를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술이 맞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는. 네. 그건 뭐 하늘만이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에 적용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해자가 한 말들은 다 기록을 해둬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데이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면담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리고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났을 때 그리고 수감 생활을 몇 년 했을 때 이 분명히 진술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 팔로잉을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사실 시스템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진실이다 어떤 부분이 거짓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가해자의 어떤 진술에 의거해서 범죄 사실이 구성된다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치 뭐 경찰관이 속아가지고 걔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은 것처럼 그 하면은 진짜 이런 사건을 수사한 그 수사관들의 어떤 노고에 그 미안한 일이에요. 네.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하고 유추하고 해석하고 다른 각도로 보는 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사관들이 쓴 거를 뭐 니네는 무슨 문외화 상태에서 범인한테 농락당해서 걔가 불러주는 대로 이 마치 기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그 수사에 참석했던 진짜 그 수사관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이 화학동 살인 사건이 마지막 이제 저희가 다룬 네. 살인 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갈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데 기타 갈취 사건은 뭐 이제 그 중간에 뭐 저 말씀드렸지만 그 모텔로 전화방이라든지 이런 데 여성들을 불러가지고 경찰관 신분증 보여주고 수갑 탁 채워요. 그러니까 얘는 신분증 보여주면서 즉시 수갑 딱 채워요. 네. 사실은 신분증 보여주고 수갑 채울 때는 살해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대다수 통계를 내보니까. 네. 그 경우는 갈취예요. 네. 그런데 같이 성관계하자 우리 집에 가서 성관계하고 뭐 이 가면 내가 돈 더 주겠다 하고 끌고 가는 순간 그거는 살해될 확률이 살해 대상자로 성격이 규정될 확률이 많더라고요. 네. 자기 공간 안으로 끌고 갈 때는.
사냥감이죠. 그 유영철한테는 그걸 갖고 왔을 때는 살해될 확률이 높은 거고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가 많았던 거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치 사건은 진짜 드러난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많을 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네. 겁니다. 이거는. 근데 드디어 그런 유영철이 검거가 됩니다. 예. 그 추적자라는 유영철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나왔지만 그게 이제 애송이 그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사실은 경찰 전직이죠. 저도 교수님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네. 그 사람은 뭐 아직도 현존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영철이가 사실은 간과한 게 뭐냐면요. 유영철이 나름대로 길거리에 막 떨어져 있는 명함 크기만한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각각 앵두 뭐 애송이 각각 다른 그 이 마사지 방 그 각각 다른 전화로 했잖아요. 네. 사실은 유영철이가 걸은 전화도 희생자 여성의 어머니 명의로 돼 있던 그 어머니는 사망한 사람의 휴대폰이에요. 명의가. 네. 그거로 이제 그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본인은 안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요 마사지 업소는 전화번호가 다 통일돼 있어요. 각각 다른 번호도 한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콜센터 비슷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관리가 하나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그 부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어도 지는 각각 다른 데로 전화했지만 사실 전화는 한 군데에서 콜센터 비슷해서 받아가지고 각각 다른 업장이지만 나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들끼리 친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경찰물을 먹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하기도 찜찜하잖아요. 윤락 내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신고한 게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 소스 준 거예요. 저희가 얘기할 땐 첩보라고 얘기를 하죠. 첩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첩보를 던져줘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관들은 일정 수준의 첩보를 이제 제시를 하게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캐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아는 경찰한테 이제 그 첩보를 주면서 수사가 이게 시작이 시작이 된 거죠. 거예요. 저 경찰 첩보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아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도 외근 이제 지구대에서도 근무했으니까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는 경찰관은 월 4건의 첩보를 쓰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경찰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회현상 첩보 2건, 네. 그다음에 범죄 첩보 2건, 그래 4건을 내도록 돼 있죠. 또 수사경과에 소속돼 있는 경찰관들은 범죄 첩보만 4건. 네. 내도록 돼 있고요. 일반 정보과에 있는 형사들은 아마 한 달에 하루에 한 건씩 30건 써야 될 거요. 네.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뭐 다 그 망라해서 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첩보는 그 인사고과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인사고과 승진하는데 점수에도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첩보를 입수하는 거를 굉장히 노력을 하죠. 예. 전 첩보 점수가 항상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찰관은 귀 기울이고 다니면서 범죄 첩보 수집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항상 열려 있으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검거 경위 중에서 첩보 입수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04년 7월 14일입니다. 네. 관악구에 소재한 출장 마사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용의자의 핸드폰 전화를 받고 신촌 노타리 부근으로 간 다음에 내가 납치된 것 같다고 하는 전화가 오고 나서 연락이 없다는 어떤 첩보를 제공을 해요. 그 업소 주인이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죠. 뭐 추격자 영화에 나왔던 사람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납치가 의심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살인이 의심된다는 첩보가 아니고 네. 여성을 납치해 간 것 그런 납치 의심 첩보를 이제 그 입수를 하죠. 그래서 내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 출장 마사지 업주를 상대로 진술 조서를 작성을 해요. 네. 이거는 누가 했냐면요. 그 당시에 서울청 기동수사대 소속 경장 양필주입니다. 오늘 교수님이 그 관련된 형사분들 다 얘기해 주신다더니 첫 번째 네. 등장인물이시죠. 예, 이 사람이 첩보 입수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마사지 업체에 와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본명이 아니죠. 본명도 아니고 전화번호도 엉뚱장도 하는 사람 거를 개설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출장 마사지하러 갔다가 눈 맞으면 그리고 일로 그냥 가버린대요. 연락도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기도 참 찜찜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경우는 납치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쪽 물을 먹은 사람이나 촉이 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양 형사한테 소스를 준 거고 첩보를 받은 양 형사가 이제 그 사람 상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진술 받고 그다음에 그 여성에 대한 사진을 좀 하나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 의심되는 번호로 용의자가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핸드폰 추적 수사하고 인적사항 거주지 뭐 이런 거 수사하고 그리고 납치가 의심되는 장소 그러니까 어느 지점 그때 신촌 노타리 부근으로 불렀잖아요. 그 부근으로 가가지고 현장도 이렇게 탐문 수사 같은 걸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검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검거가 7월 14일이죠. 네, 7월 14일에서 15일 사이로 이제 넘어가면서 예. 이제 검거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이상한 번호가 용의자로 추적되는 번호가 맞다라고 이제 그 제보했던 사람이 그렇죠. 그 경장에게 그 형사님한테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사님이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7월 14일입니다. 밤 9시경에 양필주 형사한테 이 제보자 노모 씨가 출장 마사지 그 직원 임 씨가 저 행발물병 됐다. 그게 이제 납치했다는 여성이 사실 임 씨예요, 임 씨. 네. 이게 7월 14일 날 소스 준 거고요. 이제 7월 15일 날 새벽 2시에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 왔다. 네.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 왔다는 거를 노 씨가 아마 다른 데로 연락가는데 자기들끼리 연계되니까 얼른 양필주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다시 불렀던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또 바꿔달라고 하고 또 전화를 하고 네. 또 그 다음에는 장소를 계속 홍익되든 뭐든 계속 돌려요. 옮기면서 사실 한 군데서 만나면 바로 덮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바꾸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동원이 되고 막 혼선을 주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저는 양 형사를 칭찬하고 싶은 게요. 네. 원래 이런 그 첩보 소스를 주면 생각을 해봐요. 바로 내사 착수하고 수사 착수 안 해요. 네. 근데 진짜 이 양 형사는 7월 14일 날 노모 씨 출장 마사지사 업주 노모 씨가 7월 14일 날 밤 9시에 줬어요. 소스를. 그런데 7월 15일 날 그거 얘기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내사 작수해가지고 노모 씨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놈한테 또 연락 왔습니다. 저때 내가 어제 얘기한 그놈이 그 전화번호가 또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출동해가지고 이제 수사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양 형사가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업주 노모 씨가 연락하니까 양 형사가 새벽 2시에 득달같이 현장으로 가요. 네. 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장소를 막 계속 변경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 형사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만나기로 처음에 했던 데 그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꾸 이동하고 아가씨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보한 노모 씨가 여러 사람을 데리고 나오죠. 네. 업주들이죠. 네. 이제 형사는 경찰관은 양 형사 하나예요. 그러니까 양 형사가 이놈이 이쪽으로 오랬다 절로 오랬다 홍익대로 오랬다 막 그러니까 처음에 불렀던 곳에 한 사람 놔두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유영철이한테 사실은 당했던 케이스이기는 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처음에는 못 잡을 줄 알고 혼선이 다 해가지고 뭐 지구대 그 분들까지 다 동원이 됐었는데 놓쳐요. 근데 다행인 게 마지막에 다 4명 그 제보자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이 양필주 형사님하고 다 합동해서 잡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필주가 잡은 건 아니죠. 네, 다른 분이 잡았죠. 네. 이 원래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 실제로 유영철이가 나타난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보고 이 남겨져 있던 사람이 양 형사한테 전화하는 거죠. 근데 양 형사는 그때 딴 데가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양 형사 이거 지금 이놈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왜 맞는다고 봤냐면 전화를 막 걸고 하는 그 늦은 시간에 이 유영철이 전화요 하는 거를 이 사람도 감이 있으니까 본 거예요. 네. 아 저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양 형사가 야, 나 지금 여기서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새끼 놓치면 안 되니까 근처 파출소에 바로 앞에 있었어요. 파출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 얘기 하세요. 나랑 같이 지금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놈 좀 잡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나온 경찰관하고 그 업주하고 거기서 잡는 겁니다. 그 업주가 잡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것도 현명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검거가 되자마자 막 자기가 혹시라도 이 범인으로 몰릴까봐 그렇죠. 막 자기가 갖고 있던 전단지랑 이런 걸 다 없애려고 입에 넣고 막 뭐 삼키려고 그랬죠. 네. 삼키려고 이제 그 했던 건데 전단지 광고 전단 9매에 9매. 명함식 광고 전단 네, 요만하잖아요. 그거만한 거, 네. 그거 9개를 구겨가지고 입으로 삼키려고 했는데 이 손하고 숟가락 이용해가지고 다 제거했어요. 네. 뽑아냈고. 하여튼 그 파출소 마포경찰서 서강지구대 경찰관들 나와가지고 검거해 준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서강지구대로 끌고 가죠. 유영철이를.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유영철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살인을 한 것도 알고 있지만 이때는 전혀 모르죠. 경찰이 딱 잡았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도 살인의 의심이 아니라 납치의 의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유영철이 그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함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있는 걸 다 먹은 거라서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범죄가 뭐냐를 이제 그때 당시부터 신병을 확보하고부터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에 끌고 갔어요. 네. 파출소 이 경장 그 아마 김성기 경장일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파출소로 끌고 갔고 양필주 형사는 이제 뒤늦게 파출소로 갔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첩보 입수하고 수사하던 범인입니다. 이 사람이 납치 의심 범인이니까 내가 신병 데리고 갈게요. 양 형사가 얘기하니까 그 김성기 경장이 아니다. 이건 내가 검거해가지고 왔는데 검거해서 당신한테 바로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른바 높은 사람이 와서 가르마 타주는 거죠. 양필주가 이제 이렇게 기획수사에서 하고 있던 중에 검거된 거니까 기동수사대 데려가서 이건 납치 의심되는 사람이니까 조사하도록 하자 해서 결국 이제 기동수사대로 유영철이를 양 형사가 데리고 가죠. 네. 데리고 가서 그게 이제 7월 16일이 됐죠. 네. 예,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밤 12시 10분경이에요. 기동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유영철이가 입에 거품 물고 푹 쓰러지죠. 간질 증세. 네. 사실 그렇거든요. 피의자든 피해자든 경찰서 안에서 누군가가 발작을 일으키거나 다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일단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회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특히 피해자의 경우는 정말 주의 깊게 탈출에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경찰서에서라든지 수사를 받던 도중에 탈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요. 그 부분은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차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푹 쓰러지니까 이게 놀랬죠. 놀랬어. 네. 그래서 막 수가 풀어줘요. 수가 풀어주면서 안정시키고 막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갑자기 유영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1명 죽여가지고 안매장을 했는데 너네들 그 내 말 믿냐?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도의 어떤 심리전이에요. 네. 헷갈리게 하는 거죠, 경찰. 그리고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그놈이 그런 범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간질까지 이거 증상을 미친 새끼네 이러면서. 간질까지 같이 보이다 보니까 그럼 얘가 정신분열이라든지 어떤 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질환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고도의 계산된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간질 증세가 없는 건 아니니까 누구보다도 그 증세가 날 때는 뭐 흰거품 물고 어떻게 한다는 걸 알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놈이 이래요. 내가 11명 죽였는데 가까운 데 한 군데만 가보면 알 거 아니냐. 시체 찾으면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옆에 있던 그 이 박주임이죠. 박주임이 이거 좀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보고하고 데리고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윗선에 보고하러 가는 거고 보고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장 김성길이는 책상을 정리하죠. 이제 풀어준 상태에 있으니까 약간 그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유영철이는 그 박주임을 따라가는 척하면서 내뛰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바다닥 뛰어나가 버린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 유영철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난리 저는 난 거지. 이 다음 행위가 다음에 유영철의 행위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도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 인멸을 먼저 해요. 집에 가서 증거인멸부터 하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에 대한 범행이 뭔가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증거 인멸만 하면 자기는 그렇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네. 도주를 한 게 아니야. 자기 신병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집에 가서 증거인멸. 해머라든지 이런 거 다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확보를 못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얘가요. 제일 먼저 이제 그 공덕동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있는 돈 다 줘. 그래서 3만 원 받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 자기 어머니한테는 전화하죠. 엄마 내 오피스타일 빨리 좀 와. 그리고 지는 미리 가요. 가서 싹 다 감추는 거죠. 싹 다 감추고 당일날 7월 그 16일 날 거의 1시 다 되는 무렵에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그 오피스텔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1시간 정도 대화하고 그때 이제 범행에 사용했던 망치, 가위, 톱, 그다음에 봉투 있잖아요. 예, 그 토막한 다음에 담았던 그 봉투 이런 거를 인근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다 싹 버리고 원룸 전체를 싹 청소해 버립니다. 그때 동생과 엄마도 같이 청소하죠. 근데 두 사람은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유영철이 여동생이라고 오는데 공식적으로는 한 살 아래로 돼 있어요. 유영철이 여동생으로. 네. 근데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죠, 두 사람이. 네. 그게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요. 네, 예, 그거는 좀 뭐 네. 많이 안 알려졌죠. 네. 예. 그 저는 여기서 또 의문점을 갖고 계실 부분이 많으실 텐데 아니 왜 경찰들은 뭐 했어? 집에 바로 안 가고 집에 갔을 수도 있으니까 집안을 빨리 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만 해도 저희가 주소지 자체가 그 주소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안 돼 있었던 안 돼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집을 특정을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일부에서는 경찰 한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놓친 그렇잖아요. 부분은 분명히 한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집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증거 인멸한 부분을 캐치를 못했고 바로 원룸을 못 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영철도 바로 가서 원룸 가서 그럼요. 자기 그 증거물을 다 한 건데 저희가 항상 수사를 했을 때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경찰이 캐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청소는 여동생과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싹 집안 청소를 하고 그리고도 본인은 혹시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나와요. 네. 예, 돈 받았겠죠. 어머니하고 동생을 부른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할머니한테는 우선 3만 원 빌려갖고 택시 타고 온 거고요. 그리고는 그 나와서 영등포 시장 주변에 있는 여관에 들어갑니다. 얘가. 이제 그 다음 날 7월 16일 날 이제 그 아침 10시경에 영등포 시장 그 주변을 쫙 돌면서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수면제를 모아요. 사서. 그게 320알입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5만 원 정도 주고 320알을 샀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자살할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샀죠 그러면 그 320알을? 저는 이거 하나의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나의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영철이의 퍼포먼스. 퍼포먼스. 뭐 소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죽는 방법인 걸 분명히 알거든요. 320알까지도 필요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죽으려고 했으면 즉시 죽었을 거고 일정 장소로부터 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죽으려고 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죽을 의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 근처를 영등포 시장을 배회하면서 도주해가지고 320알씩이나 5만 원어치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가 마지막에 잡히면 교도소 가는 것보다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최악의 경우. 네, 그걸 생각하고 있지만 그걸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실행하는 부분은 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영철 같은 경우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히면 자살한다라는 부분을 대비하는 거가 하나의 계획일 수 있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저는 그런 능력은 그러니까 그런 행동력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320알을 구입을 하고요. 같은 날 낮 11시 40분경에 검거되는 건 굉장히 허망해요. 이놈이
인천행 전철 타려고 인천 가는 전철을 그러니까 얘도 범행도 직전에 그 인천에 월미도에 가서 그 손목 잘라서 버리고 그랬잖아요. 네. 인천 쪽에 대한 어떤 그 지리적 어떤 그 특징은 있어요. 아마 영등포 쪽에서 인천 가려고 인천행 전철 타려고 영등포 그 역 앞에 그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정말 운 좋은 형사 눈에 딱 걸린 거예요. 기동수사대 형사 눈에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검거가 됩니다. 예. 그때 유영철의 전 소지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살의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수갑이 발견됩니다. 공무원증 그리고 핸드폰. 저는 이걸 다신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다시 갈취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하겠다라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수면제를 산 사람이 소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수갑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어쨌든 탈출을 계속 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갑이라든지 수갑은 돈벌이에요. 네. 그래서 전 돈벌이를 안 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공무원증이든 수갑이든 돈벌이를 안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한테 죽을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게 320알을 산 게 죽으려는 건 아니다. 네, 막- 죽을 사람 같으면 수갑이나 신분증 같은 거 안 가져간다. 네, 이거는 자기의 막바지 대비인 거예요. 아.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조금 때 이해가 대비인 되네. 거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맞네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유영철이 현장에서 검거했더니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있던 그 처음에 그 여자 불러내가지고 뭐 납치당하는 것 같아 했더니 임씨의 손목시계. 네. 예, 그게 손목시계하고 핸드폰 그 사람 거. 그다음에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 수갑도 2개나 챙겨가지고 있었어요. 수면제 320정 갖고 있었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죽을 놈 같으면 수갑 뭐 가짜로 만든 신분증 뭐 이런 거 소지 안 했겠죠. 네. 그거는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교수님 말대로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일단 나와야 돼, 이 상황에서.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나는 나한테 몰릴 수 있는 범죄 상황들을 다 지워야 돼. 근데 혼자는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약점인 가족들. 사실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은요. 자신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구해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난 도주를 해야 돼. 일단은 잡힐 때까지는 도주를 해야 돼. 그렇다면 밥벌이를 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내가 잡히거나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수면제도 모아둬야 돼. 저는 엄청난 계획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놈을 이제 검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영철이는 재차 검거된 다음에 네. 자, 너 아까 11명 죽였다고 얘기했지 하는 거를 물어보겠죠, 경찰이. 네. 그럴 때 이제 그 유영철이가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유영철이 고개 빳빳이 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놈이라고. 네. 자, 그만 때리고 이 새끼들아. 나 니들이 이렇게 때릴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만하고 그래 11명? 웃기고 있네. 내가 아까 니네한테 11명 죽였다고 그랬지? 아니야 임마. 사실은 25명 죽였어. 여기 제일 높은 놈 오라고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뭔 심리입니까? 그런 거죠. 내가 니네들보다 위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가지고 놀아보겠어. 니네들은 내 말대로 이제 수사하면 돼. 그러니까 유영철 자체가 원했던 게 살인이기도 하지만 살인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건 통제력이고 사람들을 주무를 수 있고 자기가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한 통제력을 갖고 싶었던 거죠.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람은 완전한 통제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경찰을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경장 경사 니들하고 내가 상대할 상황이 아니니까 네. 높은 놈 오라고 그래. 그리고 의경들한테는 똑바로 뭐 야, 의경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수갑 차고 가면서도 의경들 그 보초 서 있거든요. 야, 이 새끼들아 보초 똑바로 서. 자세가 흐트러졌어. 똑바로 서 이 새끼들아. 이제 이런 식으로 참 가짜는 거죠. 이게 허세라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 워낙 많이 들락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성도 알고. 네, 속성도 알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형사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도 알고 이 수사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아야 나한테 담배 하나라도 더 오고 커피라도 하나 더 온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놈을 재검거해 왔잖아요. 다시 잡아와서 재검거해 가지고 왔는데
도망가기 위해서 11명을 죽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도주 잘했죠. 네. 간질 증세 일으켜가지고 수갑 풀고 도망했잖아요. 다시 검거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는 왜 25명이라는 그 어떤 그 사람 죽인 거를 지 스스로 얘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게 저는 의문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아, 알았을 것 이제부터는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나에 대해서 모조리 다 까가지고 결국 내가 사람 죽인 게 다 드러난다. 일단 일목요연하게. 원룸이 특정이 됐잖아요. 원룸 특정됐죠. 네. 그러면은 경찰이 엄청나게 감식하겠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절대 혈흔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나옵니다. 네. 안 나올 수 없다라는 건 아는 다 나옵니다. 거잖아요.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이 살해하고 토막낸 그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혈흔 다 발견됐어요. 네. 피부 조각, 머리카락 다 발견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11명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전화방 여성만을 상대로 자기가 아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 11명이 전화방 여성 11명이군요. 그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얘에 대한 얘기가 정보들이 들어왔을 거고 자기도 귀가 열려 있을 테니까 자꾸 집약되니까. 네 그렇다면 차라리 그러면 자기가 죽인 사람들 그 부유층까지 자기도 특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25명 뭐 이렇게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기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범죄자로서 이미 다 까발린 상태에서 그럼 내가 뭔가 여기서 기죽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가는 방법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영철이 굉장히 뭐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장깨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잔꾀. 네. 그러니까 교활한 거죠. 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다 밝혀질 바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럼 내가 영웅처럼 가고 거물로 탄생하자. 네. 그리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자. 왜냐하면 알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 여죄 더 있다 그러면 여죄 더 물어봐. 더 물어봐. 살살 구슬려야 된다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써봤을 때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한테 안 먹힐 거라는 걸. 그럼 구슬리면 뭐가 더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자기한테 더 줄 거라는 것도 알고. 저는 유영철이 너무나 범죄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통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높은 사람 오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잡았던 범인을 놓쳐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위에까지 보고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재차 잡았는데 다시 잡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놓친 범인에 대해서 위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김용화 경무관이에요. 네. 알죠? 저희 프로파일링에선 또 네. 김용화 경무관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부유층 노인살인 사건의 이 범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재차 잡았다는 놈이 보고가 되니까 득달같이 현장으로 갑니다. 네. 가가지고 유영철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그때 부유층 노인살인 사건의 CCTV에 잡혔던 뒷모습 있잖아요. 네. 그 뒷모습과 지금 잡혀있는 유영철의 뒷모습이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김용화 경무관이 큰 서장보다 하나 더 높은 거예요. 큰 왕무공 하나예요. 네, 수사부장.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완스타입니다. 네. 그 사람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유영철이. 그리고 유영철이가 높은 놈이라고 계속 불렀으니까. 하여튼 김용화 경무관이 가는 바람에 아주 쉽게 20명, 25명 있어요. 그때까지도. 25명 그래 막 자술서도 막 쓰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25명 중에 우리가 20명만 찾은 거고. 근데 좀 놀라실 게 경무관이 진짜 그러면 그 신문을 받는 경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수사 이제 뭐 경찰청 같으면 수사국장 한 계급 더 높은 치안감이 하지만 서울청에서는 수사는 탑이에요. 서울청에서는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범인 조사한 거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전무후무할 겁니다. 네. 유영철 사건만 유일하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무관 김용화 경무관이 직접 조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철한테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포지션도 됐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 원스타한테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위치야라는 자기 만족감도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이제 속된 말로 자기는 뭐 어차피 범행한 건 다 드러났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건방에 하늘을 찌른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대단한 그 범행을 한 놈. 음. 어떻게 보면 범인 세계에서는 가장 악질이 가장 그 상위에 있잖아요. 한 번도 자기는 1등 탑이라는 달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평범한 사회생활 속에서. 근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자기는 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펴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나중에 수감돼서 편지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이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일선 수사관들하고는 아주 말도 안 섞었다고 그래요. 조사 받으면서 야 계급이 뭐야? 양필주 경장 같은 경우는 너 경장이야? 야, 나 정도 되면은 수사부장이 경무관이 조사를 받는데 최소한도 경감, 경정 거기 그 아마 기동수사대장이 그 당시에 경정이었을 겁니다. 네. 무궁화 3개. 기동수사대장 정도는 와서 나한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시간멍 떨고 수갑차고 가는 주제에 또 가면서도 이제 유영철이 희대의 살인마가 잡혀 있으니까 전경들, 의경들 지원받아 갖고 이제 포추 세워요. 입구에다가. 한번 또 뛴 적이 있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수갑차고 하면서 야 새끼야 근무 똑바로 서 흐느적거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졌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권일용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면담을 갔는데 먼저 체이스를 아니냐는 식으로 테스트를 먼저 하더래요. 체이스 아냐? 네, 그래서 미국에서 연살인마 체이스 네, 아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권 선배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얘기를 해주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통과 기준이라는 것들을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가 이 세계를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너무 많은 이제 검거 과정과 이런 걸 다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저희가 많이 살펴보는 게 가정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처음에 판결문 얘기할 때 살짝 다루긴 했는데 살짝 이제 짚고 넘어가면서 유영철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 뭐 빨리빨리 설명하죠. 뭐 가족 네. 관계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유영철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행불됐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마포구 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큰형은 있어요. 큰형, 둘째 형은 사망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동생 아까 이란성 쌍둥이라고 얘기하는 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전처가 이제 황모 씨잖아요. 네. 제일 먼저 이제 결혼했던 92년도에 결혼했다가 2000년도에 이제 그 유영철이한테 수감될 때 강제로 이혼했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뭐 지금은 많이 컸겠네요. 그 황모 씨가 유영철이 전처가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영철이 성장 환경은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큰아들만 낳고 나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갔다 온 다음에 둘째 셋째 이제 그러니까 유영철이까지 출생을 한 거고요. 귀국한 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노름 이런 걸로 재산 탕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싸움이 많이 있었고 또 술 먹으면 그렇게 가족들 때리나 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들어와 가지고 잠자는 애들 전부 일으켜 깨워가지고 무릎 꿇려 앉혀놓고 뒤도 앉았는데 밤새도록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이 자식들 괴롭히는 그 주정꾼들 있잖아요. 네. 그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심한 그 가정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영철이가 7살 될 때 아버지가 친어머니하고 이혼해요. 이런 놈하고 안 살겠죠. 이런 그 아버지하고. 근데 이때부터 유영철이가 이제 그 고집도 셌고요. 그 사회에 좀 부적응했다고 그러고 반항도 많이 해서 특별히 유영철이가 또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 많이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모한테 엄마 소리를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유영철이가. 그러던 중에 이제 친어머니가 이 마포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아들 셋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모랑 살게 된 그래서 거죠. 이제 유영철이는 뭐 초등학교 때 장난도 심하고 말썽을 좀 많이 피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고요. 얘는 학업 관계는 이제 공덕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경서중학교 그다음에 국제공고 2년 중퇴입니다. 절도로. 네.
이웃집에 살던 누나 방에서 기타하고 돈 23만 원인가 훔쳐가지고 소년원 가면서부터 네. 이제 절도 생겨서 2학년 중퇴하게 되죠. 그때 유영철이 했던 말이 있죠. 나는 이 기타를 분명히 누나한테 돌려줬었고 이것으로 내가 징역을 살게 될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이때부터 나는 삐뚤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맞습니다. 88년도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이런 걸로 되다 보니까 군도 면제받아요. 네. 예. 그래서 군대 안 갔죠. 91년도에 이제 그 황모 씨하고 이제 나이가 더 많아요. 이제 혼인해서 애 낳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혼 당하고 약간의 간질병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서울병원에서 좀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강간으로 전주교도소 수감 중에 있다가 이제 전처한테 이혼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 수감자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이혼당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겨난 건 맞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출소에서도 대인기피증이 좀 심화됐고 허공 쳐다보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니까 이혼을 당하면서 어떤 충격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까지 뺏겨버리잖아요. 네. 뭐 범죄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놈 절도가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신분 사칭한 거 불실 기재 원본 그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강간도 있고요. 강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20살 이후로 거의 7년 정도를 복역했다고 보시면 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의 뭐 20살 이후로 거의 인생의 반을 교도소에서 지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파일링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유영철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 안에서 공격성이랑 이런 부분들이 증폭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재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 기질적으로 어떤 자기의 뭔가 말썽적이고 고집적이고 자존심 센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유영철의 말을 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뭐 이혼 당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시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에 대해서 거절당하고 나서부터의 어떤 여성에 대한 혐오는 분명히 커져갔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범죄로 이어지고 더 잔혹해지는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뭐 대충 얘기한 그때는 프로파일이 굉장히 뭐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제 경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프로파일 비슷하게 심리 분석 뭐 이런 거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주목을 끄는 게 있어요. 주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네네네. 있는데 합리화 부분이에요. 합리화 부분은 부유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화방 같은 데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뭐 마치 지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일시 및 투사라고 얘기하는데 성장기 때 경찰을 좀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시험 봤어요 경찰. 만약에 이놈이 순경으로 경찰관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진짜 네. 큰일 날 네. 뻔했어요. 다행히 뭐 생명으로 좌절이 돼가지고 이제 뭐 끝났는데 이 경찰관 사칭하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해요. 경찰 시험 봤던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놈이 범행을 준비를 참 꼼꼼하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알게 된 게 미국의 연쇄범죄가 체스입니다. 네. 체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예, 피 마시고 장기 소지하고 뭐 이런 저 장기 소지하고 있으면서 걸렸죠. 체스 같은 경우는 피해자 피를 전부 뽑아내 가지고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수시로 우리가 음료수 마시는 것처럼 주스 마시는 것처럼 먹었던 그런 범인이지 않습니까? 체스 이제 물어보고 체스 흉내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준비했고요. 유형을 좀 이제 나누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저도 논문 뭐 연쇄범죄에 대해 썼습니다만은 연살인범 같은 경우는 이제 망상형이 있고요. 네. 말 그대로 망상형은 이제 약간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헛된 꿈, 망상이죠. 망상형에 의해서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쾌락형이죠. 네.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로 쾌락을 느끼는 인간들. 그리고 이제 권력형. 권력형은 뭐 바꿔서는 힘의 과시형이라고도 부릅니다. 피대상자를 갖다 놓고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형태.
근데 뭐 아마 유니 프로파일러도 저랑 똑같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건 사명감형입니다. 네. 자기 스스로 사명감을 느끼죠. 네. 그 접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게리 리치웨이나 뭐 이런 네.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이 창녀는 존재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러면서 집 나온 어떤 그 율랑 여성들,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다 죽이잖아요. 저 혼자 스스로 사명감을 느끼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 청소해야 돼. 국가가 안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돼. 근데 이런 사명감형이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영철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쾌락형, 사람을 죽이면서 그 자체로 쾌감을 느끼는 형. 그다음에 이제 권력형, 아까 얘기했던 힘의 과시형. 피해자 갖다 놓고 지가 마음대로 주물떡거리면서. 또 사명감형이 있다는데 저는 사명감형은 유영철이한테 왜 부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왜 뭐가 뭐 쾌락형, 망상형 이런 게 많이 나오냐면 연쇄살인범을 나누는 학자들의 분류에 따른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연쇄살인범은 쾌락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망상형이라고 얘기하고 뭐 되게 유형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연쇄살인범들이 그것이 외국에서 분류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딱 들어맞는 스타일도 별로 없는 데다가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는 쾌락형으로 거의 다 변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살인 자체를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사명으로 시작했다 그래도 쾌감형이거나 아니면 통제형이었는데 아니면 권력형이었는데 뭐 쾌감형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 형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어떻게 딱 구분을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유영철 같은 경우는 전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쾌락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컸다. 사람을 죽이면서 네. 느끼는 근데 쾌락. 그 쾌락이 지배의 쾌락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배. 또 자기가 벌할 수 있고 자기가 체벌할 수 있고 자기가 처단할 수 있다라는 거에 그러니까 대한 권력형도 가미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자기가 나중에 그것은 뭐 사명이다 이것을 그거는 저는 나중에 그 사명감은 얘가 어디다 붙였냐면 부유층은 부정적인 집단. 네. 그다음에 출장 안마사들은 썩은 피라고 이놈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나름대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명감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철저하게 유영철이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조두순도 그렇고 정남규도 그렇고 자기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다 시켜요. 지존파도 그랬잖아요. 네. 자기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는 모든 범인이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쾌락형 같은 경우는 뭐 일부의 그 미국의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는 쾌락형의 어떤 극도 가장 저 극단적인 어떤 범죄자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해하는 순간 어떤 섹스할 때처럼 사정을 한대요. 그 정도로 쾌감을 느껴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서 훼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쇄살인범들이 사이코패스와 동일원은 아니지만 많은 사이코패스들과 연쇄살인범들을 같이 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별로 자극을 못 느껴요. 그들이 행복이나 기쁨을 느끼는 건 일반인들하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이 추구하는 게 굉장히 강한 자극을 통해서만이 자기가 뭔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 더 공격적인 걸 선택하다 보니까 살인에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가장 크게 무언가 자극을 느끼는 요소가 공포예요. 감정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괴기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들한테는 그나마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사이코패스들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의 잔혹성들을 이해하시는데 좀 편리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거는 잔인성은 심화되죠. 갈수록. 네. 자극의 기제가 자꾸 높아지잖아요. 자극은 네. 낮아지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토템이 있죠. 토템. 네. 전리품 같이 희생자의 뭐 귀라든지 뭐 어떤 그 희생자의 어떤 그 신체의 일부분을 수집해 가지고 소지하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살해하던 때 그 쾌감을 그 토템 그 신체의 일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또 쾌감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연살인범의 어떤 그런 특징이기도 하죠. 예. 그것도 바로 시그니처거든요. 어떤 토템을 가지고 어떤 음. 전리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환상을 만드느냐는 그 연쇄살인범이나 살인범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리품이라든지 아니면 없어진 거, 뭐 현장에서 없어진 거라든지 이런 걸 찾는 이유가 그 사람의 시그니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제프리 다머 같은 경우는 살해한 그 피해자의 그 두개골만 수집해 가지고 살을 제거하고 페인트 칠을 네, 해서 네. 진열을 해놨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전리품들을 통해서 시그니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과요. 사실 뭐 유영철은 저희가 너무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따로 막 프로파일링이라는 부분은 따로 상당 부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프로파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는 유영철을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얘가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범인 뭐 담대하고 뭐 이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놈처럼 비굴하고 비열하고 교활한 놈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보다 건장한 사람에 대한 공격 한 번 못 해봤고 늘 힘없고 약한 노인 또 여성 네. 제대로 공격했다고 하는 거는 35살 먹은 자폐 증상 있는 그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네. 그 사람 공격할 때 오버킬 했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이 두려워서 더 오버해서 공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영철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소심하고 약하고 비열하고 연약한 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철이가 마치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 뭐 연살인마 어쩌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그거는 말이 맞지 않고요. 외국에 알려진 사례는 제가 보니까 미국 쪽에 흘러간 게 아니고요. 유영철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본 쪽에 갔어요. 그래서 뭐 미국 쪽으로 유영철이에 대한 특별한 보고서가 넘어간 사실은 네네.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유영철 같은 뭐 살인범이 나타났을 때 다시는 이렇게 놓치거나 피해자가 생기면 그럼요.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사실 유영철에 대한 수사에서 언론에서 비춰질 때는 되게 비판점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사를 되게 잘못했다는 시각이 더 많아요. 네. 근데 잘한 점도 사실 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건은. 네. 칭찬할 점도 굉장히 많고요. 수사 실패한 것도 많이 있지만 네. 이거는 또 어떤 걸로 경중을 나눠서 뭐 잘한 게 뭐 6개고 못한 게 몇 개고 이렇게 싹둑 자르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까먹기 전에 빨리 이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대한민국에 뭐 수사 좀 했다 그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유영철 잡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제가 불러주는 사람 이외에는 유영철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유영철이 사건에 개입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르겠습니다. 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무관 김용화. 네. 이 직접 조사 받은 분이에요. 네. 최초에 서울청 형사과 기동수사대 이제 이거 쭉 보면은 경위 박명선, 네. 경위 임석춘, 경사 이용길, 경사 김상중, 경사 김태석, 경사 이현문, 경사 서인호, 경장 김성길, 경장 김준철, 경장 최진화, 경장 권영준, 경장 양필주, 순경 민관덕, 순경 송은주. 요 사람들이 유영철 사건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사건을 2회 방송에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본인이 뭐 유영철이 검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네. 이거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도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영철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 유영철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한 바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다만 논문 쓰는 과정에서 유영철이 면회하려고 애를 몇 번 했었었죠. 그런데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조금 수사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유영철이 지가 수사했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명백히 제가 조금 전에 불러준 사람들 이외에는 유영철이 사건이 개입했다고 안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영철이 편지를 좀 하나 좀 읽어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유추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편지 한번 읽으면서 이 사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예. 저 교수님
전 이 멘트 하나만 할게요. 예, 하십시오. 예. 사실 황학동 살인 사건이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음. 유가족분들이 거의 자살을 하셨어요. 아,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진짜. 네. 응. 너무 많이 그 가족 자체가 다 파탄이 났어요. 거의 다 자살을 하시거나 너무 그 충격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음. 거의 형제분들이 거의 다 맞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래요. 그 범죄 사건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유족이 겪는 PTSD 트라우마는 엄청나거든요. 내가 해주지 못한 것, 그리고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느냐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이라는 거는 살아가면서 평생 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황학동이 그 피해자분께서는 거의 그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셨다 만큼 가장이셨대요.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형제들까지 다 돌보고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전화방 피해자분도 그러시고 부유축 그 노인분들. 들의 가족분들도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요. 뒤에 읽어줄 편지에 이 유영철이 피해자 가족을 거론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 너무 뻔뻔해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피해자 가족이 갖고 가는 짐은 평생이에요. 그래서 주변에도 혹시라도 범죄 피해자분이 있거나 범죄와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너무나 다가가서 달래주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대해주시는 게 그래요. 그들한테는 엄청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유영철 편지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 드렸습니다. 예, 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희생당하신 분들, 그래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의 가족, 사실은 그 사건이 하나 남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피폐해지고 정말 뭐 얼마 못 살고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또 많아요. 피해자 가족들이.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그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진짜 죄송하다는 생각 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 방송 사건을 하면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하자고 나섰을 때도 제가 가슴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숙제 같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방송을 하긴 하는데 그래, 이건 공익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떤 뭐 크게 확대한다 그러면 인권, 그분들의 어떤 그 사생활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침해하는 게 아닐까, 이게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뭐 생각에 따라서 각도가 다 다르시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둘이서 이 방송을 하는데 큰 용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다시 한번 그 피해자분들한테 이제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저도 스스로한테 저한테 질문을 해요. 내가 이런 범죄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왜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하거든요. 저희가 무슨 뭐 교육방송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아닌데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악이라는 건 뭘까? 우리 주변의 악이라는 것들과 악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주변에서 악은 어떻게 키워지는가에 대해서 전 사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면만 보고 살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악한 면도 있고 그 악이라는 것들이 사회에서 키워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은 부분, 그렇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이 악이라는 것이 다 태어났을 때 악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의해서 합리화되고 이들이 어떤 변명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 파렴치한 이 살인마,
이 유영철이의 그 편지를 읽는 걸로 마지막 종교를 좀 지켰습니다. 유영철이 네. 편지인데 이것도 뭐 이모 그 여성 기자예요. 기자하고 유영철이가 편지를 주고 받는 건데요. 이모 기자 되시는 분은 유영철이한테 접근한 이유는 유영철이한테 취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유영철이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끊임없이 시작되는 한탄 속에서 굳굳이 견뎌내는 사철나무. 이건 뭐 조금씩 줄였습니다. 이런 시로 시작되는 저의 학창시절 습작 노트에는 어리지만 세상을 그렇게 맑고 밖에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가요제에 나가겠다고 녹음할 때는 순수한 인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도 어려운 그때 정말 힘들고 불쌍하게 사는 여자를 알게 되고 연민의 정과 동정을 느끼면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이 한탄스러운 세상을 순리가 아닌 밀어붙이기식으로 뭐 이렇게 살았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며칠 전 일가족 3명을 잃으신 어르신께서 담당 검사 앞으로 저를 사형시키지 말아달라는 편지를 전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웃기는 새끼예요.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들과 같이 했던 시간이었다. 지인은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가 봐요. 04년 9월 1일 날 이런 편지도 있어요. 이수만의 행복을 부르던 세대. 아침 이슬 나뭇잎 사이로 제비꽃 형장에서 찬송가나 불경이 아닌 아침 이슬을 부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봉원사 현장에서 동거하자고 했던 여성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죽인 여성 중에 누군가는 자기하고 동거하자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것은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할까 걱정이 돼서 썼답니다. 지 아이가. 살인범죄의 추억이란 이름으로 제 이야기가 실린 책 하나 시사저널에 실렸다고 하니까 그 기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참나 이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첫 징역을 받았을 때 경미하다고 생각이 돼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기타 살 돈이 없어서 옆집 누나의 기타를 훔쳤지만 나중에 돌려주고 용서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조그만 목십자가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때 목십자가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강제 이혼을 당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경찰을 사칭해서 응징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경찰을 상징한 게 응징자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에서 16명을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16명이 나와요. 네. 그죠? 편지 쓸 때 오피스텔에서 우리는 11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16명을 그렇게 할 때 정말하면 죽여서 토막을 낼 때 용기를 내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 내기 위해서 틀었던 음악은 반젤리스의 1492 컬럼버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의식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본인은 화원을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좋아하는 꽃이 며느리 바풀꽃, 제비꽃, 페랭이꽃, 달맞이꽃, 소국, 코스모스, 호박꽃, 접시꽃, 안개꽃이라고 얘기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체게바라, 쇼펜하우어, 히틀러, 에머슨, 키에르케골, 파스칼, 워즈워드는 뭐 시인이고요. 셀리, 키츠, 후이트만 뭐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유영철의 편지를 들으시고 이 인간 쓰레기 희대 진짜 이거 저주를 수백 번 받아도 시원찮을 놈 이놈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은 시청자분들이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3부로 유영철을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유영철을 다룬 이유는 한국의 범죄사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개념도 많이 가져오게 됐고요. 프로파일링이라는 도입도 가져오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 한국에 이런 연쇄살인이 살인범에 대한 자각을 나타나게 하고 그렇죠. 사회에 많은 그 어떤 경고를 줬죠. 네. 결코 그렇다고 대단한 인물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유영철이는 대단한 인물 아닙니다.
유영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유영철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뿐입니다. 유영철이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리하게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이 프로파일, 심리 분석, 사건에 관해서 이거 해준 거는 가장 현실적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섬세하게 분석해 주셨어요.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가끔 저한테 사적인 얘기지만 저렇게 감정이입이 심한데 어떻게 프로파일러를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심해진 거는 회사를 오히려 더 그만두고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경찰을 그만두고 회사. 네. 경찰을 그만두고 경찰이 있을 때는 현장에 있을 때는 저도 한 200구 가까이 저는 CSI 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일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정이입을 하면 그때는 일을 견뎌낼 수가 안 없거든요. 되죠. 감정이 이입되면 일 못하죠.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사실은 분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는 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현장에서 냉철한 부분도 필요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사실은 구분을 잘 못했고 항상 냉철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와서는 오히려 제가 마음껏 감정이입을 해볼 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저한테 지금 더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게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많이 의심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많이 제가 프로파일링을 했을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하시는데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게 사건을 얘기도 했고 또 나와서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 주셔서 제가 좀 더 많이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빨리 감정이 오버되기 전에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김유희 프로파일러 이거 특히 이번 사건 유영철이 사건 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교수님도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